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6일 저녁 7시입니다. 10월 26일은 역사적 죽음과 관계되는 날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에서 이등박문을 사살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정보부장의 총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숙환 끝에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89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슴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을 때 공정동 식당입니다. 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박정희 대통령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김계원 비서실장도 아니고 가수 심수봉 씨도 아니고 신재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순 씨의 진술 기록이라든지 또 그분을 직접 만나서 그 마지막 상황을 자세하게 제가 쓴 박정희 전기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재순 씨는 정말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생생하게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 하느님이 마지막 목격자로 신재순 씨를 박정희 대통령 곁에 붙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영웅의 마지막 죽음, 그 장면은 역사에 기록이 되고 나중에 그게 뭐 영화로도 되고 드라마로도 되고 셰익스피어가 쓴 연극에 브루투스가 시저를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 제가 쓴 박정희 전기에는 이 장면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순 씨의 최후의 목격담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상을 해 보십시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처럼 행동해가지고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김재규에게 사살되었으면은 오늘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분 신재순 씨가 이 군검찰 그때 이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즉 합수본부죠. 전두환 당시 소장이 지휘하고 있던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 1차 자료입니다. 진술인은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되었냐요?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지금 검찰관 소령 이병옥에게 진술을 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중정의정과장 박선호의 안내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재순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문, 진술인은 어떻게 하여 박선호 과장을 알게 되었나요? 신재순 씨의 답입니다. 본인의 친구이며 같이 CF 모델로 있는 경이란 친구로부터 서울 서교동 소재 숙경마담 을 소개받았으며 그때가 10월 초순 추석 직전 2, 3일께입니다. 10월 24일 그러니까 11월 이틀 전입니다. 오후 2시경 숙경 언니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할 테니 일로 오라고 하여 10월 24일 위 약수동 집으로 갔더니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 과장이라면서 박선호 과장을 소개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 만찬 장소에 가게 된 경위를 말하시오. 10월 25일 그러니까 11.6 사건 하루 전 저녁
5시경 박순호 과장으로부터 내일 오후 3시 30분에 프라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여 다음날 나갔더니 나오질 않아 그대로 집에 왔는데 다시 오후 4시 40분경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5시 10분경 프라자 호텔 같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여 나갔더니 차를 타고 가자고 하면서 오늘 저녁 만찬이 있으니 가자고 하여 같이 뉴네자 호텔, 지금 서울경찰청 근방입니다. 뉴네자 호텔 커피숍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심민경이 나타나, 심민경은 심수봉입니다.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심수봉이 나타나 같이 만찬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다시 수사관이 묻습니다. 궁정동 식당에서 도착한 다음부터 만찬 장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일을 말하시오. 신재순, 도착 즉시 소파가 많은 대기실로 안내되어 그곳에서 신사 2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각서를 쓰고 차지철 경호실장이 나와 안내하기에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만찬 장소에 들어갈 때의 상황을 말하시오. 신재순, 들어가서 차지철 실장이 저와 신민경을 이쪽은 신이고 저쪽은 심입니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소개를 하여 대통령 각하 오른쪽에 앉았는데 당시 만찬 장소에는 대통령 각하 김계원 비서실장,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정보부장이 있었으며 TV는 켜져 있질 않았습니다. 수사관 질문, 그 후 사고가 날 때까지 있었던 상황을 말하시오. 신재순, 그때 대통령 각하께서 김재규 부장께 총재도 아닌 사람을 만나서 뭐 하겠느냐 등과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은 김영삼 총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국회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신재순에게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어디냐 등 가정 환경을 물으시면서 음식을 주고 술도 권하였습니다. 그때 대통령 각하께서 우쩌고리를 벗길래 본인이 받아 실내 화장실 부근에 있던 옷걸이에 옷을 걸었는데 당시 김재규 부장, 김계원 실장 등이 옷저고리를 벗으면서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 모두 들어오면서 자리에 앉아 대통령께서 TV를 켜자고 하여 차 실장이 원격 조정 장치로 KBS TV를 켜자 삽교천 뉴스가 나왔으며 그때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이 그날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KBS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저희 집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게 박정희 대통령 목소리가 아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저분이 저런 목소리로 연설을 하지 하고 다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른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각하께서 저 곁에 노인의 가위질이 서툴더라고 하였으며 곧 카트 대통령 이야기를 하셨고 대통령께서 헬기로 가보니 다리가 많이 놓여져 있더라는 등 말씀이 계셨으며 잠시 후 김재규 부장이 자리를 떴습니다. 위 뉴스가 거의 끝날 무렵 김재규 부장이 다시 들어와 TV를 끄자고 하여 차지철 경호실장이 TV를 껐습니다. 이때 김재규가 바깥에 나가서 박순호 그리고 박흥주 등 부하를 불러가지고 오늘 결심했다, 오늘 결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똑한 사람 몇 사람 배치를 하라 해놓고 들어온 겁니다. 이때 이미 암살을 딱 결심해놓고 김재규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뉴스가 거의 끝날 무렵 김재규 부장이 다시 들어와 TV를 끄자고 하여 차지철 경호실장이 TV를 껐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김재규 부장에게 통금 해제 등 부산 이야기를 하시고 사진을 크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북마 사태를 수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통금 해제를 하려고 했다든지 부산에서 누가 데모를 주동했느냐 사진 좀 가져오라. 그래서 사진을 크게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김재규 부장이 술을 잘하니 많이 권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건 농담으로 한 겁니다. 김재규 부장은 당시에 간이 나빠서 술을 잘 못했고 그날은 김계원 비서실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술을 많이 했고 차지철 실장도 술을 잘 들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김재규 부장이 시계를 자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호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각하께서 노래나 한번 듣자고 하여 심수봉이 대기실에 가서 기타를 가져와 노래를 부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지명하고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로 하였는데, 심수봉이 그때 그 사람을 부르고, 심수봉의 데뷔곡이죠. 그때 그 사람을 부르고 다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른 후 차지철 실장을 지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차지철 실장이 도라지를 부르고 흘러간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두 번째 노래를 부를 때 남효주가 들어와서, 궁정동 안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와서 김재규의 어깨를 치면서 부장에게 무슨 말을 귓속으로 하자 김재규가 다시 자리를 떴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권총을 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순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차 실장의 노래가 끝나고 본인 신재순을 지명하기에 내가 사랑해 당신을 하겠다고 심수봉에게 전주를 부탁하자 대통령께서 콧노래로 그 노래를 부르므로 차지철 실장이 각하께서 그 노래도 아시는군요 하자 대통령께서 우리 애들이 불러서 안다고 하여 본인이 노래를 부를 점 김재규가 들어와 앉았고, 당시 박 대통령과 같이 노래를 불렀기에 톤이 안 맞아 다시 노래를 부를 때 옆자리에서 빵 하는 총소리가 나자 제가 놀라서 옆으로 보니 차 실장이 피피 왜 이래 하고 일어나면서 경호원 부르면서 실내 화장실로 뛰어가 버렸고,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근데 김재규가 총을 쏠 때 그 순간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노래가 신재순이 부른 사랑해 당신을, 그때 아마 박 대통령도 같이 불렀을 겁니다. PP 하기 전에 버러지 같은 놈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김재규가 차 실장을 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 차지철을 쳐다볼 때 빵 하는 총소리가 나서 멍멍한 순간 옆으로 보니 대통령 각하께서 머리를 상에 기대고 있어 본인은 당시 대통령께서는 총에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김재규가 다시 대통령에게 총을 쏘는 것 같더니 소리도 안 나고 김재규가 밖으로 나갔는데,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또 쏘려고 하니까 격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을 바꾸기 위해서 김재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김재규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총소리가 더 이상 안 났다는 겁니다. 이게 불발이 됐던 거죠. 본인은 저는 대통령 각하의 뒷등을 만졌는데 그 무렵 전기가 나갔으며, 비록 전기는 나갔지만 대통령을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하의 뒷등을 만졌는데 그때 저는 심수봉이 앉은 자리 부근으로 갔기 때문에 심수봉이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른쪽 손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등을 맞았더니 피가 말도 못하게 많이 나왔으며,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아마 심수봉의 증언일 것 같은데, 응급결에 손으로 등을 막았더니 손가락 사이로 샘솟듯 피가 흘렀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때 김재규가 다시 들어와 대통령 각하의 머리에 총을 겨눌 때 화장실에 있던 차지철이 문 쪽으로 뛰어가고 저는 정신이 없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도망가려고 창문을 열어보니 문이 여러 겹이라 어쩌지도 못하고 있는데 총소리가 꽝 하고 몇 발, 네 발 정도가 나서 안절부절 하다 보니 조용해져서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각하를 업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 하면서 업고 나가는 것을 화장실에서 보고서 방으로 나오니 차지철 실장이 누워 있는데, 차지철 실장이 도망가다가 김재규를 만나서 총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데 본인과 누군지는 모르지만 남효주인지 아닌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남효주 같은 사람과 둘이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는데, 차 실장이 나는 못 일어날 것 같다고 하여 멍하니 서 있는데
남효주가 본인을 대기실 방으로 안내를 하여 가보니 심수봉이 그곳에 먼저 와 있었고 전화가 2대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수사관, 그 당시 김계원 실장은 어떻게 하던가요? 신재순, 언제쯤 나갔는지 본인은 김계원 비서실장을 보지 못했으며 화장실에서 나와 남효주가 안내하는 방으로 갈 때까지 김계원 실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질문, 그 후 부속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시오. 신재순, 남효주가 방에서 꼼짝 말라고 하여 방바닥에 심수봉과 같이 앉아 있는데 한참 후 총소리가 약 7발 정도 났습니다. 한참 있다가 남효주가 들어와서 본인들을 안내하여 길 건너 건물의 화장실에서 손과 옷을 대충 빨았습니다. 수사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신재순, 박순호 과장이 나와 경비실 대기실에 가서 담배와 커피, 주스를 주면서 나가지 말고 화장실 갈 때도 똑똑 두드려 사람이 오면 같이 화장실로 가라고 하면서 못 가게 하였고, 한참 후 돈 20만 원씩을 주면서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은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남효주가 차를 태워 뉴네자 호텔까지 갔는데 차에서 내릴 때 남효주가 앞으로 만날 일도 없겠지만 모르는 걸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질문, 어떻게 귀가하였습니까? 신재순 답, 뉴네자 호텔 앞에서 기다리던 심수봉의 차로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이상의 진술에 허위는 없나요? 없습니다. 더할 말은 없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필자는 접니다. 이 11.6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부마 사태의 현장에 있었던 이후 박 대통령 시해 사건과 이 사건의 후폭풍인 12.12 사건, 그리고 5.18 광주 사태까지 장기적으로 취재를 해왔습니다. 이런 취재는 결국은 박 대통령 정기 지필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11.6 사건을 취재하면서 개인적 호기심을 풀려고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과연 가슴 관통상을 당하고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전두환 소장 발표대로 난 괜찮아 라고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1.6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을 거의 다 만났습니다. 물론 그 최후의 만찬장에 있었던 새 생존자도 포함됩니다. 김계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심수봉, 그리고 신재순, 이들 중 신재순 씨의 증언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이 신 씨는 대담한 성격인데다가 기억력과 표현력이 대단했습니다. 하느님이 그녀를 박정희의 최후 목격자로 선택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5분 김재규의 권총 발사로 가슴을 관통당하여 등에서 피를 콸콸 쏟고 있던 박정희를 혼자서 끝까지 안고 있었던 이가 신재순 씨였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팔에 총상을 입고 실내 화장실로, 김계원 씨는 바깥 마루로, 심수봉 씨는 김재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달아난 이후 신재순 씨만이 대통령을 피범벅 속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위대한 영웅의 최후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김재규는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김재규의 진술입니다. 차지철을 거꾸로 때리고, 그러니까 차지철이 실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바깥으로 도망가려고 할 때 바로 김재규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김재규가 차지철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차지철을 거꾸로 때리고 앞을 보니 대통령은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있어 식탁을 왼쪽으로 돌아 대통령에게 다가가자 여자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신재순입니다. 권총을 각하의 머리에서 50cm 거리에 대고 쏘았습니다. 이 순간을 1997년에 제가 만난, 그때는 40대 중년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재순 씨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김재규의 눈과 마주쳤을 때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미친 짐승의 눈이었어요. 그가 대통령이 머리에 총을 갖다 대었을 때는 다음에는 나를 쏘겠구나 생각하고 후다닥 일어나 실내 화장실로 뛰었습니다. 저의 등 뒤로 총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의 머리에 총을 쏜 소리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도 문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깥이 좀 조용해지자 신재순 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실려 나갔고 문 앞에 차 실장이 하늘을 보고 쓰러져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신재순 씨가 일으키려고 손을 당겼습니다. 차 실장은 몇 분 힘을 써보다가 포기하는 눈빛을 하고 말했습니다. 난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고는 다시 쓰러져 씨름하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차 실장은 김 부장을 자극하고 약을 올리듯 막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 11.6 사건의 직접 도화선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를 몰아세우는데 옆에 있던 차지철이가 가담을 해가지고 김재규를 아주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을 올리듯 막말을 했답니다. 그래도 차 실장이 고마운 것은 그날 제가 대기실에서 면접을 볼 때 술을 못 마신다고 했더니 그분은 옆에 깡통을 갖다 놓을 테니 거기에 부어버리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박정희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신재순 씨에게 여러모로 물어보았습니다. 신재순 씨의 설명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대통령께서는 좀 취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말이 헛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인자한 아버지 같았어요. 피를 쏟으면서도 난 괜찮아 라는 말을 또박또박 했으니까요. 그 말은 난 괜찮으니 자네들은 어서 피하게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괜찮으니 너희들은 피하게. 1구의 대통령이시니까 역시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를 더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분의 마지막은 체념한 모습이었는데 허무적이라기보다는 해탈한 모습 같았다고 할까요? 총을 맞기 전에는 뭐들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지만 총을 맞고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였어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이 마지막 목격담은 얼마나 감동적이고 소설적이고 문학적입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은 체념한 모습이었는데 허무적이라기보다는 해탈한 모습 같았다고 할까요? 총을 맞기 전에는 뭐들 하는 거야 하고 화를 내셨지만 총을 맞고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자세였어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요. 해탈한 모습으로 운명을 받아들인 박정희. 총성과 고함과 비명이 오고 가는 악수라장 속에서 피하지도 머리를 숙이지도 애원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난 괜찮아란 말을 남기고 떠난 사람. 그래서 저는 박정희가 참으로 잘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가 보통 사람처럼 행동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차지철 실장처럼 실내 화장실로 달아나 숨어 있는 것을 김재규가 문을 차고 들어가 박정희를 사살하는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박정희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박정희의 비범한 죽음과 그 증언자 신재순 씨로 해서 우리는 영웅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탈한 초인의 모습으로 죽은 박정희의 국장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영전에 건국 훈장을 바칠 때 국립교향악단은 교향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곡입니다. 를 연주했습니다. 독일 철학가 니체가 쓴 동명의 책 서문을 음악화한 이 곡의 선정은 또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니체는 이 서문에서 인간은 실로 더러운 강물일 뿐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이 강물을 삼켜버리려면 모름지기 바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시대의 청탁을 다 들여 마시고도 끝까지 자신의 혼을 더럽히지 않고 죽어간 박정희를 저는 서슴지 않고 초인이라고 부릅니다. 무자비한 권력 욕의 화신이 아니라 부끄럼 타는 초인이었습니다. 하나 우스운 것은 김재규의 지령을 받아 두 대통령 경호원을 사살하는 등 이날 궁정동 작전을 지휘했던 박순호 중정의전과장이 부하를 시켜 일대 학살극을 끝낸 뒤 두 여인 심수봉, 신재순에게 20만 원씩이 돈 봉투까지 주어가지고 차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박순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976년 1월 제가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포항에서 수교가 나왔다는
글을 썼더니 그 석유 탐사 작업을 하고 있던 중앙정보부에서 왜 이런 기사를 쓰느냐고 저를 불러서 조사를 받고 했는데 그때 정보부 부산지부의 정보과장이 박선호 의정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월 26일 다음날 10월 27일 제가 경찰서 출입을 하고 있는데 박선호 얼굴이 찍힌 자료가 경찰에 팩스로 전해지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저도 11.6 사건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두 사람을 이 사건의 주역이라면 박선호인데 아무 감시역도 붙이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했다는 이 점이 바로 11.6 사건의 성격을 이야기해 줍니다. 과감하지만 치밀하지 못한 김재규의 지리멸렬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잡지 못하고 전두환의 등장에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10월 26일 밤의 행동에 의하여 상처받고 의심받은 요인들과 이 약점을 이용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 뒤 10여 년의 한국 역사를 상당 부분 결정하게 됩니다. 계엄사령관으로 등장한 정성화 장군은 김재규의 계략에 의하여 대통령 시해 현장에 초대받아 와 있다는 점으로 해서 의심을 샀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은 결정적 순간에 서서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그날 밤 상황 대처가 기민했습니다. 두 핵심 인물의 권위가 약화된 틈을 타서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의 대표격인 전두환 장군이 정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권력 공백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26일의 하루는 박정희 18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뒤의 두 정권, 전두환, 노태우 정권 13년의 시대를 이은 24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오늘 별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6 그날 밤에 있었던 역사의 한 장면이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로 마무리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결국 하루가 31년의 역사를 결정한 게 12.6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